정신과를 다들 내방하시는 걸 어려워하시는데, 정신과는 마치 비 오는 날의 우산이라고 생각돼요. 비가 오거나 폭풍과 몰아칠 때 저희가 장화를 신겨드리고 우산을 잠시 씌워드리고 비가 그치면 또다시 본인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맑은 정신과 원장 김윤석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신과에 대한 선입견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극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저희 외래에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무기력하다, 하고 있던 일들을 자꾸 미루게 된다, 집중이 잘 안 된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굉장히 삶의 질과 밀접한 경등도부터 중등도 정도의 흔한 그런 증상을 통해서 다들 내방을 하십니다. 내가 삶을 살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는 언제든 저희 정신건강의학과의 문을 두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과 해당 의사 선생님 둘이서 했던 이야기나 진료 기록들은 밖으로 절대 새어나갈 수가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모든 병원들은 개개인이 개별적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끼리의 진료 기록은 절대 공유가 될 수 없습니다. A 병원에 갔던 진료 기록이 B 병원으로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을 할 때 관공서나 일반 회사에서 간혹 정신질환자는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리세요? 보통은 정신과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환각, 망상, 사고,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일컫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불안하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공황장애가 나타난다고 해서 절대로 정신질환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 신체 검사 등에서 만약에 당신은 정신질환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외래에 오시는 다양한 직군들의 환자분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의사나 변호사, 간호사, 선생님, 소방관, 경찰관 등 다양한 직종들이 오시는데요. 그분들 모두가 외래 치료를 하면서도 직업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영위하고 계십니다. 2018년에 정신건강의학과의 보험 체계가 굉장히 많이 개편되면서 환자분들이 직접 지불하는 비용인 환자 본인 부담금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역구별로 병원의 사이즈별로 다르긴 할 텐데 보통 초진 비용은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재진 비용은 약값 다 포함해서 최소 6천 원에서부터 보통 만 원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심리센터를 다니셨던 분들은 통상적으로 40분 정도 면담을 받는 4만 원에서 9만 원 정도가 비용이 소요되니까 그에 비하면 정신과 진료비는 비교적 싸다고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비용마저도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국가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우리 치료를 받는 진료 비용을 많이 보조하고 있거든요. 동네 병원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그런 치료비의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을 다 약물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약물 치료보다는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상담 치료만을 권유하고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정신과에 대한 선입견이 비교적 높다 보니까 여기 병원까지 오시는 분들은 병원에 오시기 전에 비약물적인 치료법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오시고 정말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약이라도 먹어봐야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약물 치료를 하지만 상담 치료만으로도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가 상담 치료를 진행합니다.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도 약물 치료 없이 거의 상담 치료 위주로만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의뢰를 내드리기도 하고 임상심리센터에서 연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니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병원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물은 사실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아예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약물을 드시면서 가장 흔히 느낄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는 졸리거나 멍하거나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성욕이 살짝 떨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것은 주량과 비교하면 비슷한 비율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주를 3병 마셔도 거뜬한 사람도 있고 소주를 한 잔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취하는 사람이 있듯이 사람의 그 대사성과 체질에 따라서 그 술 또는 약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체 없이 병원에 연락을 주셔서 주치의 선생님에게 이런 어떤 부작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약물의 감량 또는 변경에 대해서 보다 안전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뭐 중증 우울증을 예로 든다면 한 3개월 만에 많은 증상들이 호전이 되고요. 토탈 한 1년 정도 약을 유지 치료하면서 서서히 줄여나가다 보면 약물 없이도 일상생활에 아주 건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모든 약이 그렇진 않고요. 약의 종류별, 특성별로 다른데 살이 찌거나 입맛이 돋고 많이 졸리는 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정신과 질환 중에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인 우울증에서는 특징적으로 입맛이 떨어져서 체중 감소로 이어지고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이 아주 흔한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약의 특성을 가진 약을 사용하면 오히려 환자분들이 훨씬 더 빨리 나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체중 증가에 예민하거나 다음날 집중을 해야 되는 직장인, 수험생, 그리고 공무원 준비생들 이런 분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 없는 다른 약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니까 언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부작용 없이 잘 치료를 종결할 수 있을 겁니다. 병원 문턱이 높긴 하니까 그 전에 해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 햇볕을 많이 쬐라고들 하시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우리가 멍 때리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멍 때리는 것도 내가 선택적으로 능동적으로 멍을 때리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머릿속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어떤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뭔가 정리가 되고 차분해지는 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그 코로나 시대에 정신과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너무 안타깝게 저도 생각하는데요. 참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텨나갈지 함께 그 힘든 점에 대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공유를 해나가고 서로 공감을 받다 보면 그래도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라고 아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 시기를 끝낼 수 없다면 서로 힘들고 불안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공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